저는 윤정희입니다. 올해 62.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죠.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예탁급 앨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어린 얼굴을 보면서 혼자 미소 짓고 있었어요. 집은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런 평온한 시간이 제게는 소중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엄마, 딸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높은 톤이었죠.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앨범을 덮고 일어나는데 수진 뒤로 사위 민석도 들어왔어요. 민석은 평소 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그날은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수진의 눈은 새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수진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딸이 제게 달려와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차갑더라고요. 엄마, 우리 큰일 났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만 푹 숙이고 서 있었죠.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민석이 먼저 인사를 하고 상황 설명을 했을 텐데 말이에요. 무슨 일인데? 천천히 말해봐. 저는 두 사람을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끓여드리려고 했는데 수진이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엄마, 앉아요. 제가 말할게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민석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거였습니다. 건설업을 하던 민석이 큰 계약에서 실패했다고 했죠.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발을 빼면서 자금 압박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수진의 말을 듣고 있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외였어요. 민석이 항상 사업이 잘 된다고,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고 자랑하지 않았나요? 민석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술 냄새도 났습니다. 5억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정말 그것만 있으면. 5억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합쳐봐도 그 정도 되지 않았거든요. 은퇴 후 생활비로 아껴 쓰던 돈이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수진이 제 무릎에 머리를 대고 느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딸의 눈물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교사였던 저는 늘 원칙을 중시했어요. 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게 제 단점이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의 유품이 고관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금반지 몇 개와 시계가 있었죠. 이것만은 절대 건드리지 말자고 다짐했던 것들이었는데요. 창밖을 보니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딸과 사위의 절박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말 큰일이 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민석이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그냥 5억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평소 똑똑하고 논리적이던 민석답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딸의 눈물이 더 마음에 와 닿았어요. 수진이 그렇게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독립한 후로는 늘 잘 지내고 있다고만 했는데 말이에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어요. 내일 아침에 은행에 가서 제가 가진 돈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5억은 안 되지만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 모든 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면서 제가 가진 돈을 계산해 봤어요. 적금과 예금을 합쳐서 2억 정도였죠.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제 퇴직금을 조심스럽게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줄게. 엄마, 정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민석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처음 말했던 5억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였죠.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더 필요한데? 한 3억 정도 더요. 8억이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가진 돈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업이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계속 큰 돈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민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해줄래? 그게 복잡해요. 어머니가 이해하시기에는. 민석이 말을 흐렸어요. 이상했죠. 평소 같으면 차근차근 설명해 줬을 텐데요. 그날 저녁 수진이 또 찾아왔어요. 혼자였어요. 엄마, 민석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말을 제대로 못해요. 제가 대신 설명할게요. 수진의 설명을 들어봤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냥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어떤 계약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가진 돈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엄마, 제발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엄마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딸의 간절한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다 수진이 한 말에 깜짝 놀랐어요. 엄마, 아버지 유품,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남편의 유품을 팔라는 얘기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아, 그건 안 돼. 그것만은. 엄마, 아버지도 살아계시면 우리를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수진의 말에 할 말이 없어졌어요. 남편이라면 정말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의 유품이 든 서랍을 몇 번이나 열어봤다 닫았다 했습니다. 금반지와 시계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죠. 그저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결국 다음 날 전당포에 갔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남편의 금반지를 가져갔어요. 손이 떨렸죠. 이거 얼마나 나올까요? 사장이 반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순금이네요. 무게도 좀 나가고 80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죠. 남편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800만 원 마련했어. 엄마, 고생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딸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왜인지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시계를 팔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했어요. 엄마, 집값이 올라서 담보 대출 한도가 많이 나와요. 민석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은행 직원처럼 자세히 말이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말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니요. 이미 알아보신 거예요? 네. 어머니를 위해서 미리 알아봤어요. 그 말을 들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리 알아봤다는 것,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뜻 아닌가요? 하지만 딸과 사위의 간절한 모습을 보니 의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평생 살던 집을 담보로 잡힌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대출 승인이 나온 날, 수진과 민석이 함께 왔어요. 둘 다 환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살 것 같아요. 민석이 깊게 인사를 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은 모습이었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빨리 갚을게요. 수진도 기뻐했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절망적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밝아질 수 있나요? 돈을 전달한 후 혼자 남겨졌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돈으로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면 또 다른 요구가 있을까? 그 예감은 맞았어요. 일주일 후 또 전화가 왔거든요. 수진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엄마,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무슨 문제인데? 추가로 더 필요해졌어요. 예상보다 상황이 복잡해서. 이번에는 화가 났어요. 계속 이런 식이면 끝이 없잖아요. 수진아, 엄마도 한계가 있어. 더 이상은 어려워. 엄마, 제발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똑같은 말의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또 마음이 약해졌죠. 며칠 후 두 사람이 함께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민석의 얼굴에 여유가 보였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민석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전의 절망적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이번에는 얼마나 필요한데? 2억 정도요. 또 큰 금액이었어요. 제가 한숨을 쉬니까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번에 정말 끝나요. 약속할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 사업인지 좀 알려줄래? 엄마도 알고 도와야 하지 않겠니? 그때 민석과 수진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걸 봤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어머니가 이해하시기엔 너무 복잡해요. 또 같은 대답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속이고 있구나.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혹시 정말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날은 아무 결정 없이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속 의심의 씨앗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교사 시절 습관대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언제부터인가 모든 일을 기록해두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수진과 민석이 찾아온 날짜, 요청한 금액, 했던 말들을 차근차근 적어봤어요. 적고 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말이 계속 바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5억, 그 다음에는 8억, 이제는 또 2억 추가라니요. 정말 사업이 어려우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계속 달라지는 게 이상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우연히 동네에서 민석을 봤거든요. 혼자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멀리서 봤는데도 명품 정장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렇게 어렵다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죠. 더 이상해진 건 그 옆에 있던 여자였어요. 수진이 아니었거든요. 젊고 예쁜 여자와 함께 웃으며 나오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집에 와서 바로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민석이 어디 있니? 회사에서 야근 중이에요. 왜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속이고 있구나. 제 돈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구나.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섣불리 행동했다가 오해라면 어쩌죠. 그래도 내 딸인데요. 다음 날부터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수진과 민석의 집 근처를 지나가며 살펴봤죠. 며칠 관찰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더 많이 보였어요. 새 차가 있었고 집 앞에 고급 가구들이 배달되는 것도 봤어요. 정말 돈이 없다면 이런 물건들을 살 수 있을까요?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딸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오해인 건 아닐까? 교사였을 때도 그랬어요. 학생들을 쉽게 의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였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다음 주말 수진의 집에 깜짝 방문하기로 했어요.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가면 진짜 상황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쯤 도착했는데 집 앞에 고급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민석의 차였는데 전에 보던 것보다 훨씬 좋은 차였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 후에야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들어가도 될까? 아, 네. 들어오세요. 집에 들어가니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 값비싼 와인들이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소파도 새 것이었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와인을 이렇게 많이 사놨네. 그건 친구가 선물로 준 거예요. 수진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진열된 와인들을 보니 선물로 받기에는 너무 많았어요. 거실을 둘러보니 다른 것들도 눈에 띄었어요. 명품 가방들, 고급 장식품들, 해외여행 기념품들. 정말 돈이 없다던 사람들의 집 같지 않았어요. 민석이는 어디 있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또 거짓말이었어요. 차가 집 앞에 있는데 회사에 있다니요. 그때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있는 거였죠. 화장실에 누가 있니? 그건 수리기사가 와서. 말이 안 되는 핑계였어요.
수진의 표정이 점점 어색해졌죠. 조금 후 화장실에서 민석이 나왔어요. 집에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석이 당황한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회사에서 일한다면서요? 아하, 그게. 잠깐 집에 들렸어요.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고 있었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속이고 있구나. 하지만 아직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모르는 척 했어요. 그래. 힘들 텐데 건강 챙기고. 네.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민석이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눈빛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집을 나오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키운 딸이 이렇게 저를 속일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더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며칠 더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요.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수진과 민석이 외출한 틈에 그들의 집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집 뒤편에 작은 창고가 있었거든요. 전에는 없던 건물이었어요. 최근에 지은 것 같았죠.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 가봤어요. 창고 문에는 큰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커튼이 쳐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있다는 건 확실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창고 안에 뭐가 있을까? 왜 그렇게 철저히 숨기고 있을까?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수진이 전화해서 이틀 동안 시댁에 다녀온다고 했거든요. 민석도 함께 간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어요. 창고 안을 확인해 보기로요. 다음 날 오후 조심스럽게 수진의 집으로 갔어요. 정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후 창고 쪽으로 향했어요. 자물쇠를 어떻게 열까 고민하고 있는데 창고 옆 작은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교사 시절 체육 수업 때문에 몸이 유연했던 제가 다행이었어요. 창문으로 몸을 밀어넣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본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금괴와 예화 뭉치들이 들어 있었어요. 달러, 유로, 엔화까지 각종 외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한쪽 구석에는 명품 가방들이 상자째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태그도 그대로 달린 새 제품들이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제가 평생 써보지 못한 브랜드들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이게 대체 뭐죠? 정말 사업이 어렵다던 사람들이 이런 걸 숨겨놓고 있다니요. 금괴 하나를 들어봤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진짜였어요. 이런 게 몇십 개나 있었거든요. 그때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발견했어요. 들춰보니 민석의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 내역서였어요. 금액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수십억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거래 내역이었어요. 정체불명의 회사들과 지속적으로 돈을 주고받고 있었죠. 이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사업은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서류를 더 뒤져보니 수진의 이름도 나왔어요. 딸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어요. 증거로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교사 시절 항상 기록을 중요하게 여겼던 습관이 도움이 됐죠. 창고를 나오면서 머리가 복잡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딸과 사위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였어요. 제 돌아와서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서류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 정리해봤습니다. 민석이 하는 일은 정상적인 건설업이 아니었어요. 뭔가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관련된 일 같았죠. 제가 준 돈도 그 일에 쓰였을 거예요.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온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된 거였어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이런 일에 휘말리면 저도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틀 후 수진과 민석이 돌아왔어요. 시댁 다녀왔다면서 선물까지 가져왔죠. 고급 한과였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드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제가 창고에서 본 걸 알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다행이었죠. 며칠 후 또 다른 요구가 왔어요. 이번에는 아예 제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세무 문제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줘. 민석이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속지 않았어요. 제 명의를 이용해서 더 큰 일을 벌이려는 거였죠.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거절하니까 둘의 표정이 변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지금까지 도와주시더니. 수진이 서운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어려워. 엄마도 생각할 게 있어. 어머니,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만 도와주시면. 민석도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거절한 걸 그냥 넘어갈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됐어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졌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쓰러진 척했어요. 그동안 관찰한 결과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하면서 요양원에 보내려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상대로였어요. 제가 쓰러지자 수진과 민석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하는 척했지만 민석의 눈빛에서는 다른 감정이 보였어요. 기회가 왔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민석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제가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까?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집에 혼자 두기엔 위험해. 그럼 집은? 당연히 우리가 관리해야지. 제 집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죠. 며칠 동안 계속 아픈 척했어요. 그러면서 몰래 녹음기를 준비해뒀죠. 이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수진과 민석이 제 침대 옆에서 대화하는 걸 녹음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 상태가 이상해. 정신도 가끔 헷갈리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요양원이 답이야.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 그럼 집 관리는 우리가 하고? 당연하지. 나중에 팔아서 요양원비로 쓰면 돼. 엄마가 정신 차리면 어떻게 하지? 걱정 마. 의사한테 말해서 치매 진단서 받으면 돼. 충격적인 대화였어요. 제가 정신이 멀쩡한데도 치매라고 조작하려는 거였죠. 더 끔찍한 건 딸 수진도
이 모든 계획에 동의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키운 딸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어요. 녹음을 끝내고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당할 수는 없다고요. 반격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어려웠어요. 도움이 필요했죠.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 정민호였어요. 정민호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도 특별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꿋꿋하게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 아이였죠. 저를 두 번째 어머니라고 부르곤 했어요. 몇 년 전 스승의 날에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명함을 주면서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었죠. 그 명함을 찾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선생님이야.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여전히 제자 같은 느낌이었죠. 민호야, 선생님이 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선생님, 언제든지요. 다음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호는 여전히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차근차근 말해줬어요. 딸과 사위의 배신, 창고에서 본 것들, 녹음한 대화까지 모든 걸 털어놨죠. 민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선생님,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에요. 사기이고 심하면 범죄 조직과 연루된 일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민호야,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하고요. 민호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줬어요. 먼저 창고의 물건들을 다시 확인하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자고 했어요. 선생님, 위험할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괜찮아. 선생님은 이런 일에 익숙해. 교사 시절 문제 학생들 다룰 때도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했거든. 그렇게 민호와 함께 반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수진과 민석이 또 외출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번에는 민호와 함께 창고를 조사하기로 했어요. 선생님, 정말 이런 곳에 숨겨놨다고요? 민호도 창고 안의 광경을 보고 놀랐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 증거예요. 돈 세탁이나 밀수와 관련된 일 같아요. 민호가 전문가다운 판단을 내렸어요. 우리는 더 많은 사진을 찍고 서류들을 복사해뒀어요. 선생님이 준 돈도 이런 일에 쓰였을 거예요. 선생님도 피해자예요. 민호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됐어요. 제가 범죄자가 된 건 아니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지? 은행에서 최종 대결을 하는 게 좋겠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증거를 제시하면 그들도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민호의 계획은 완벽했어요. 은행 VIP 상담실에서 모든 걸 끝내자는 거였죠. 선생님, 이제 제 차례예요. 제가 선생님을 지켜드릴게요. 민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딸보다 제자가 더 믿음직스럽다니. 아이러니했죠.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왔어요.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민호가 법적 서류들을 준비해뒀고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뒀죠.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은행에 가서 정리할 게 있어. 같이 가자. 엄마, 무슨 일이세요? 대출 관련해서 상담받아야 해. 너희도 관련된 일이니까 같이 가야지. 수진이 민석과 상의한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아마 저를 더 속일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은행 VIP 상담실에서 만났어요. 넓고 조용한 공간이었죠. 수진과 민석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상담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어요. 수진아, 민석아, 이게 뭔지 알겠니? 창고에서 찍은 사진들과 계좌 내역서들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수진이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내가 더 잘 알잖아. 창고에 숨겨놓은 것들 말이야. 민석이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설명드릴게요. 설명?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그때 민호가 상담실에 들어왔어요. 미리 약속한 대로였죠. 안녕하세요. 윤정희 선생님의 변호사 정민호입니다. 민호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수진과 민석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죠. 엄마, 변호사는 왜? 딸아, 엄마를 바보로 봤구나. 5억, 8억 달라고 할 때부터 이상했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호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수진과 민석이 나눈 대화가 상담실에 울려 퍼졌죠. 엄마 정신이 이상해. 치매 진단서 받으면 돼.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두 사람의 표정을 보니 기가 막혔어요. 이제 뭐라고 변명할 거야? 수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눈물도 믿을 수 없었어요. 민석은 끝까지 발악했어요. 어머니,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도 살려고. 창고에 있는 그 돈들이 살려고 한 일이야. 민호가 법적 조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기죄, 돈 세탁 혐의 등등. 민석의 얼굴이 점점 파랗게 변해갔죠. 지금까지 받은 돈 전부 돌려주고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이 더 크게 울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수진아, 너를 용서하지는 못해도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못할 거야. 마지막으로 할 말을 했어요. 딸에 대한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인 말이었죠. 민석은 결국 모든 걸 토해냈어요. 불법 자금 세탁업에 관련되어 있었고 제 돈도 그 일에 사용했다고 인정했어요. 일주일 안에 모든 돈을 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호가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났어요. 제가 속아서 준 돈은 모두 돌려받았고 추가로 위자료까지 받았죠. 수진과 민석은 이상 제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마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저는 바닷가 도시로 이사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작은 아파트를 얻고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교사 시절부터 관심 있던 취미였죠. 민호가 가끔 안부를 물어왔어요. 다른 제자들도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선생님, 그림 실력이 많이 늘으셨네요. 작은 전시회를 열었을 때 민호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고마워, 민호야.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정의롭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거든요. 그날 전시회에는 다른 제자들도 많이 왔어요.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저를 기억해주고 있었어요. 바닷가에서 보는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평온했죠. 딸 수진에 대한 마음은 복잡했어요. 용서할 수는 없지만 원망하며 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대신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어요. 제자들과의 만남, 새로운 취미, 여행. 6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나쁘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수진이 그리웠어요. 어린 시절 제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읽어달라고 하던 모습이 떠올랐죠.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었어요. 지금의 제게는 진실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비록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됐으니까요. 제자 민호가 보내준 문자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선생님, 다음 주 전시회 때도 갈게요.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제 새로운 인생을 말이에요.